오나라 억울 시리즈 제갈근과 제갈각입니다. 그러면 제갈근은 왜 억울하냐? 첫 번째는 너무 똑똑한 동생을 둬서 두 번째는 오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나라여서 억울한 거는 대체로 나관중이 오나라 세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건데요. 통일을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별 변화가 없다. 오나라의 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벌을 하자, 천하를 통일하자 이러면은 토호들을 견제하려니까 외부 세력이 좋고, 토호들을 너무 우대하면 얘들이 커져갖고 날 치잖아요. 북벌을 하자니 얘들이 당연히 북벌을 지지해주니까 좋고, 오만해서 망했다라고 해요. 오나라 억울 시리즈 제갈근과 제갈각입니다. 제갈근은 제갈량의 형이죠. 이 집안은 원래 산동성 지방인 낭야군 양도현에 살았습니다. 근데 조조가 아마 낭야 침공하고 서주 침공했을 때 전화가 밀려오니까 제갈각이 오나라로 망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갈량하고는 이전에 헤어진 것 같아요. 원래 이 제갈량 집안이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서 작은 아버지였던 제갈현이 제갈량 형제들을 길렀습니다. 이게 이름은 한 글자니까 외우기 힘들어. 근데 이제 원술치하에서 제갈련이 예장태수가 됩니다. 이때 제갈량하고 제갈량의 동생이었던 제갈균을 데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갈각은 본가를 지켰거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술이 깨지고 하니까 제갈현은 형주로 망명을 했고, 제갈근은 오나라로 망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된 거죠. 이때는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이때는 다 대가족이잖아요. 집안도 크고 노비들 이런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집단 이주를 했던 것 같고, 또 집단이 자기 집단만 간 게 아니라 서주나 이쪽에 어떤 다른 호족들하고 같이 간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치안도 안 좋고 이렇게 때로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습격당할 위험도 높으니까 풀숲을 헤치며 굉장히 고생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강동의 손씨 집안의 영역까지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갈근은 왜 억울하냐? 제갈근은 두 가지 일로 억울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똑똑한 동생을 둬서 그래서 억울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는 얘기지만 오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오나라 억울 시리즈를 했는데, 오나라여서 억울한 거는 대체로 나관중이 오나라 세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건데요. 제갈근은 그게 아니고 오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게 억울한 거는 제갈량 때문이고, 역사에서 억울한 거는 오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관중 때문에 억울한 오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억울하냐? 원래 오나라의 관료 구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토착파와 이주파, 그러니까 노숙, 제갈근 이런 사람들은 이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장소도 그렇고, 이 토착파, 장수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좀 안 알려졌지만 이런저런 하여간 이 토착파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파라고 할까, 현상유지파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통일하고 이러지 말고 지키자,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나가서 적극적으로 북벌을 해서 삼켜야 된다, 이런 이 양쪽 파의 이제 싸움인데, 사실 수성이냐 공격이냐는 건 총나라에서도 있었고, 삼국시대 이 삼국 중 어디나 이 분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나라는 좀 특별해요. 일단 강남이라는 것이 아직 이 중국 문화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정치의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장강 북쪽 조조군의 그 기병 이런 데를 설치는 데하고 장강 수군 완전히 지형이 달라갖고, 천하의 조조군도 강남에 오면은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강남도 강북에 가면 꼼짝을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워낙 토적 성격이 강하고, 또 워낙 지형이 특별하다 보니까 어차피 누가 통일하든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지들이 여기 가서 살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통일을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자세가 이제 풍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나라의 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벌을 하자, 천하를 통일하자 이러면은 그냥 머뭇머뭇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또 패하면 욕 태바가지로 하고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권이나 주유나 여몽 정도 되면 토착파라고 해도 북벌의 꿈을 가지지만, 대부분 토호들은 그냥 현상유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굿이나 먹어 떡이나 먹자,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 굿떡파 때문에 오나라의 이 북벌파들이 이제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북벌파 중에는 당연히 노숙이나 장소나 제갈근 같은 북쪽에서 내려온 이민 관료층이 호응을 많이 하게 돼요. 토착파 중에서도 진취적이었던 손권이나 주유 같은 사람은 노숙, 제갈근 같은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토착파는 또 싫어지는 거죠. 아니 저것들은 우리 동네 애들인데 왜 딴 동네에서 온 애들하고 놀아? 이렇게 되니까 참 진짜 뭐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니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권은 노숙이나 제갈근 같은 이주파를 우대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토호들을 눌러야 되는데 토호들을 견제하려니까 외부 세력이 좋고, 토호들을 너무 우대하면 얘들이 커져갖고 날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력을 안정시키기도 좋고, 북벌을 하자니 얘들이 당연히 북벌을 지지해 주니까 좋고, 뭐 이래서 좋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갈근은 소설에서 제갈량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뭐 동생아 너 오나라를 오면 어떻겠니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오나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손권에게 크게 중용되었죠. 손권은 육선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육선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난 사람 같지만 손권 입장, 손권이 쓴 글을 보면은 육선이 너무 이제 수세파라는 거예요. 물론 육선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쟤는 이 기존 세력들하고 어울리면서 주로 주저앉아 있고 안전제일주의로 간다.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했던 거죠. 물론 본인의 정치적 의지도 육선은 좀 그렇잖아. 그 토호들의 대장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육선을 씹어대면서 쟤는 덜 진취적이 하면서 이제 제갈근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갈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손권한테 충성을 바치면서 토착파들하고 눈밖에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원래 성격도 그랬던 것 같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손권의 또 그 성질 더러운 건 또 알아가지고 조심합니다. 자기는 원래 토착적 기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군주의 총애를 너무 받아도 저쪽한테 미움을 사고, 저 토착파한테 또 아부다 하다 보면 군주한테 미움 사고, 그리고 막 칭찬해 준다고 좋아서 막 일하다가 뭐 하나 사고 치면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토호들은 당장 더 잡아먹자고 덤벼들 것이고, 왕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 만들기가 이런 사람이 딱 좋거든요. 제갈근은 이런 뭐랄까 사회적 기반 없는 끈떨어진 사람의 운명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나라에서 정말 조심하고, 사실상 노숙이 죽고 나서 거의 1인자의 자리에 오르지만은 승상 같은 지위에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 겸손 이런 거를 또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230년대쯤 되면은 오나라 2세대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나라 토라고 해도 군웅할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진취적이에요. 막 전쟁도 적벽대전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이게 다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세대들은 더더욱이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1세대 후손들도 이제는 절반은 토착민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굿과 떡 지향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굿떡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갈각이었어요. 제갈각은 어렸을부터 똑똑하고 재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손권도 정치적 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제갈각 저놈 똑똑한 애 쓸만한 애 그래서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솔량을 보좌하는 제1인자로 제갈각을 이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근데 제갈각은 이미 반은 토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조심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조심스러우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이죠.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부친이 조심조심 안전 성향이어서 기업을 알뜰하게 성장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의 2세들이 대체로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 이게 조심해. 이거 우리 기업 30년 됐는데 30년 전 똑같이 출발했던 기업은 재벌됐어. 근데 우리 뭐야 이거 맨날.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막 공격적 M&A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하실 말씀이 생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처음 출발할 때 기업이 1000개였어. 그 중에 남아있는 거 우리뿐이야. 아니야 2개야. 하나는 우리고 하나가 재벌된 누구야. 이만큼 된 것도 어딘데 그래. 함부로 놔두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또 젊은 분들은 패기 없으면 또 젊은 사람이겠어. 그래서 이제 또 2세 경영 쪽에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갈각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각이 공격적이고 또 천재형이니까 손권은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갈각이 끝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록에는 자꾸 오만하다, 오만해서 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만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도대체 그러면 이 오만하다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다른 애들은 왜 안 오만했냐? 그러니까 제갈각 기준에서 말하면 그건 안 오만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그래서 왜 제갈각은 혼자 똑똑하고 다른 애들은 멍청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각은 천재형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을 보면은 능력이 안 돼서 뭘 못하는 애보다, 아니 그런 애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천재형이 좀 그런 거 있잖아. 능력이 안 되고 멍청한 거 보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멍청한 것보다 더 싫은 게 안 멍청한데도 멍청하게 사는 거야. 의지 없고 현상 유지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굿떡파들 아주 이를 갑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굿떡파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야, 니들이 이렇게 되니까 남들이 보니까 더 오만해 보이는 거지. 그래도 이거는 뭐 또 제갈각도 할 말이 있어요. 니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오만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증명합니다. 니들이 멍청하다는 거. 내가 오만한 게 아니라 니들이 멍청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나라의 고민이 남부에 있는 산월적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두드려 패도 통치도 안 되고 회유도 안 되고 그리고 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니 토벌도 안 되고 하여간 이 산월적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이 오나라가 북진을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갈각은 이 진정한 문무겸비였거든요. 진짜 말도 잘 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문무겸비로 컸대요. 그래서 큰 소리 하면 빵칩니다.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내가 가면 쟤들 오나라 토벌하고 내가 가면 쟤들 죽이는 게 아니라 오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지원하게 하겠다. 와 이건 대단한 거야. 토벌해서 두드려 패서 순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충성하게 하고 군대를 뽑아내는 건 진짜 완전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오나라는 토벌해서 두드려 패서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못하고 있다고. 손권치세 내내. 그런데 제갈각이 자기가 가서 이 몇십 년 동안 못한 걸 한 방에 다음 단계까지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제갈근은 기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냥 마녀상을 당하고 책임지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한숨 푹푹 쉬는데 이 아들은 용감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자기가 큰 소리 친 대로 딱 정리 다 끝내고 사람들 안정시키고 군 뽑아서 4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돌아옵니다. 정말 30년 동안 못한 걸 1년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 손권은 손권대로 좋아하고 제갈각은 증명을 했잖아. 내가 오만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멍청한 거야. 또 한 번 증명을 합니다. 252년에 위나라가 제갈탄과 호준을 보내서 7만 대군으로 동흥제라는 것을 공격합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은 손권이 여러 번 북진하면서 뚫으려고 했던 데가 합비예요. 근데 합비에 가면서 늘 실패하잖아요. 근데 또 오나라군이 패해서 돌아오면 위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그때 쳐들어오는 게 합비에서 바로 통과해서 유수구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위나라군이 못 들어요. 또 이거는 또 오나라군 내가 잘 막으니까. 그래서 합비하고 유수구 사이에서 서로 패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던 데가 동흥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권 때 이제 합비를 포기하게 되니까 손권 때 이제 북벌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동흥제도 벌어놨는데 제갈각이 이 동흥제 쪽에 정비를 하고 요새를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나라가 7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제갈각이 4만 명의 구원병을 들고 출발합니다. 이게 그 산월족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4만이 숫자가 비슷하죠. 가가지고 7만 대군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둬가지고 오나라가 정말 합비에서 여러 번 수모 당하고부터는 그냥 막아서 지키는 거지 대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공격해서 그것도 4만으로 7만을 쓸어버렸으니까 오나라 지난 역사에 없던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제갈각은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돼서 이 승리가 있은 직후 252년에 손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갈각이 1인자가 돼요. 그러자 제갈각은 253년에 20만 대군을 징벌해서 대공세를 계획합니다. 다들 말리죠. 이건 안 된다. 근데 안 들어요. 이렇게 무모한 원정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첫째, 전쟁은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권력이 강화된다. 이번에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래서 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면 다행인데 지금 러시아처럼 패하면 자기 권력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제갈각이 권력 증진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당시 제갈각이 1인자가 됐다고 해도 아직 오나라의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렇게 보면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리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차분차분하게 권력을 끌어올 방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대원정을 했다는 건 그냥 오만해서 서둘렀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위나라는 조회가 죽고 근본도 모르는 조방이 즉위하면서 249년에 사마씨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는 이미 사마씨 천하가 됐어요. 이게 오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기면서 기회인데 위나라는 실제로 사마씨가 집권을 하니까 내전이 나서 관거건과 문흠의 반란이 일으키고 문흠이 또 패전해서 오나라로 망명하고 그래서 지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나라가 이걸 극복하긴 할 거 아니에요. 사마씨가 이걸 극복하게 되면 위나라는 굉장히 안정되게 되죠. 그리고 위나라도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되면서 장군들이 무능해져. 이게 하여간 뭐 세 나라가 똑같은데 2세대, 3세대들은 군웅할거 시대에 자랐던 사람들만큼 맹렬하지가 않고 특히 군인들, 장수들 그 뛰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갈각 입장에서는 지금 위나라 장수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등에같이 또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씨가 정권이 안정되면 기존의 조신의 집안 밑에서 컸던 애들 숙청하고 또 밑에서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세진다고. 그러니까 제갈각 입장에서는 진짜 세지기 전에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2세대, 3세대의 무능한 애들이 있을 때 우리가 치자 이거예요. 또 하나 당시에 총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선이 즉위하고 16년 차인데 강유가 한창 북벌을 시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제갈각은 이때 강유도 저렇게 하고 촉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가 기회다. 저러다 촉이 무너지면 오나라는 위나라를 온전하게 상대해야 된다. 강유가 한창 맹렬하게 치고 있을 때 우리도 치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 어쩌다 아무리 많이 많지만 이 국제정세의 판단은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맞긴 맞아요. 이때 오나라가 쳐야 될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나라만 2, 3세대가 늘어지고 장군들이 무능해진 게 아니라 오나라는 더 늘어졌다는 거죠. 저기는 원래 날뛰던 놈들이 무너진 거고 여기는 원래 안 따지던 애들이 무너졌으니까 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무리하게 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뭐 그냥 무리 해서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정에서 실패하죠. 전염병 돌고 늘어지고 그래도 제갈각 보면 거의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병사들 절반이 병으로 쓰러졌다.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런 강박증,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놈들은 앞으로 더 이제 늘어질 거다. 내가 실패하면. 그러니 지금 아무리 병력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기회고 가장 가능성 있는 기회다. 그래서 무리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회군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제갈각이 열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가 가장 유리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그리고 솔직히 안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패한 건 꼭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고 뒷다리 붙잡는 니네들 때문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누구야? 니들 왜 나 안 도와줬어? 누가 구경만 했어? 이래가지고 걔들 다 막 관료들 교체하고 하여간 대숙청이라기보다 하여간 자기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마구 교체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갈각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억울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오만이라기보다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재주가 좋고 능력 있고 문무겸비하고 다 좋은데 제갈각 같은 경우는 오만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옳은 거를 찾는 능력은 있는데 옳은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좀 양보해야 되는 방법, 느린 방법을 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은 길도 옳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 멀리 돌아가고 느린 게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갈각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 100억을 버는데 왜 저렇게 돌아가서 20억을 벌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좀 경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억은 어차피 그 길로 가면 100억은 그냥 쫄딱 망해. 20억을 버는 게 최고의 그 수익인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제갈각 같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늘어지고 진취성 부족하고 멍청한 것들이 20억 버는 길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같은 멍청한 놈들이 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게 결정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원정이 실패했으니까 불만은 폭주했는데 여기 진짜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는 삼국지 시대가 이미 변하고 있어요. 2, 3세대로 왔잖아요. 군웅할거 시대, 조조유비 손권이 날뛰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위나라도 사마씨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총나라는 아직 유선이 굳건하지만 존재감이 약하고 벌써 강류, 제갈씨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나라에서는 당연히 제갈각이 독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유씨, 조씨, 손씨 왕권이 흔들리고 이 3세대에서는 이상한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과거 세력을 해치우는구나. 위나라가 사마씨가 했으면 총나라도 할 거고 오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갈각이 위나라 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 치는 건지 제갈씨의 나라를 만들려고 치는 건지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갈각의 독주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갈각은 무리한 전쟁을 했던 것 같고 성공했다면 다행이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심은 폭락하고 본인은 어떤 정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가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정변에 대한 위기감이 자기가 생각했보다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유지도 너무 잘 되고 광범위한 협력 지지층이 생기면서 제갈각의 암살과 이어지는 숙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제갈각은 암살되고 오나라에 있던 제갈근의 후손들은 몰살당하는 제갈씨의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